유전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석유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는데, 컨텐츠가 뿜어져 나오는 그 오리지널 유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바이가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두바이로 온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두바이 브로노입니다. 일단 제 채널이 드디어 이제 구독자 1000명이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는 구독자 970명을 막 넘겼고, 그리고 제가 경마 체험기, 그리고 헬스장 리뷰 이런 것들에 힘입어가지고 조회수가 드디어 5000 이상, 현재 7000명까지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네요. 한번 처음으로 경험을 했는데, 작년부터 열심히 이것저것 만들어서 하던 거에 조금 그래도 결실이 하나 생긴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기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제가 두바이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 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조금 전에 제가 그 슈카월드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하나를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그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거 전에 해외에 쿠르츠 게작트라고 해서 독일 말인 것 같은데, 이 과학 채널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거기에 코리아 is over인가? 우리나라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채널, 그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 채널이 전 세계적으로 구독자가 몇 천만 명 되는 채널이고, 그 한국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영상이 조회수가 거의 뭐 500만 명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0.7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울만 했을 때 0.55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제 노동 인력이 줄어들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 전망에서 진짜 이례적인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걱정을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평상시에 저도 하던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두바이에 와서 느낀 거랑 조금 이렇게 합쳐가지고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조금 두서없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채널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두바이가 가지고 있는 이 체계에서 또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제가 공유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지금 다들 막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 두바이에 오기 전에 원래는 저는 태국으로 이 사업체를 옮기고 근거지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2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베트남,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뭐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도 뭐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베트남에 가서, 그리고 태국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벌써 출산율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이제 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상태에서 출산율이 떨어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라가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이 산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서 이렇게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사실 별로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뭐 물리적인 인프라부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그 다음에 테크, 뭐 바이오, 메디컬 이런 부분들 거의 모든 산업에 통틀어서 우리나라만큼 고르게 돼 있는 나라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대단하고 진짜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태국 이런 데, 뭐 특히 베트남 이런 데를 얘기를 드리면 거기도 출산율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발전을 더 해야 되는데, 베트남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프라가 없고 장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는 막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IT가 발달했잖아요. 모바일 발달돼 있고 다 핸드폰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는
이 인스타그램, 틱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을 영향을 주는 그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영향받냐? 보통 인스타라던가 뭐 쇼츠 이런 데에서 매일매일 보는 것들이 하나가 딱 나오면 전체 사람들이 쫙 퍼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비슷한 사고방식을 하게 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을 똑같이 베트남 친구들, 뭐 태국,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그게 공유가 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게 코로나 뭐 2020년 이때부터 해서 엄청나게 보급이 됐죠. 이 숏 컨텐츠들이요. 그러면서 그 시점부터 젊은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남들하고 비교하고 명품, 뭐 좋은 거 타야 되고, 뭐 이런 것, 그런 마인드들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비슷한 수준까지 갑자기 확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생각되는 거는 이제 남 눈치 보고 내가 좀 더 잘나야 되고, 그리고 또 개인 이기주의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뭐 가족을 만들고 뭐 가정을 이루어서 애가 막 생기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벌어가는 이 돈을 가지고 나한테 투자를 해서 내가 좀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글로벌 스탠다드가 딱 되기 시작한 게 한 5년 전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는 이미 뭐 평균 연령이 낮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들까지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IT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발달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례적인 저출산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태국, 베트남은 조금 그런 곁가지 얘기지만 그런 나라들도 비슷한 트랩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거긴 거기대로 이 나라가 발전을 아직 다 못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일을 안 하고 이제는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있고, 절박함이 없고, 그리고 개인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막 퍼지기 시작한 게 거긴 거기대로의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도 사실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 두바이까지 오게 됐고요. 거기에서 사실 저는 제일 크게 생각했던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올해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뭐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들,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쪽, 세금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쪽, 이거에 굉장히 팽팽하게 그동안 유지해왔었는데 작년, 뭐 재작년부터 계속 여기서 빵꾸 나는 것들이 많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팽팽한 것들이 무너지면서 만약에 큰 기업 한두 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이게 그냥 팽팽하던 것들이 그냥 팍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올해가 굉장히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고,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산업 쪽에 대한 거를 계속 이렇게 개척하고 돌파하고 좀 그런 역할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정치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쪽에서는 이런 새로운 산업 분야의 얘기가 나올 만한 틈이 없는, 한마디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터지게 됐고, 이거는 너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그런 고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또 혼란이 와야 오면서 또 정리가 되고 또 효율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진짜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또 돼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막 발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또 잘 극복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제 지금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또 뭔가 재정비를 해서 다시 또 출발선에 쓰면은 또 나갈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가 있겠지만 출산율 저하되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노동의 감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다고. 기득권이 지금은
뭐랄까, 뭐 요즘 국민연금부터 해서 얘기 나오는 것들을 다 들어보면 결국에는 기득권과 이 자리 잡지 못하는 젊은 층들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 다 같이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은 또 결국에는 또 기득권이 되는 게 수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바이에 와서 제가 3개월 동안 느꼈던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새로운 얘기일 겁니다. 자, 두바이에서 제가 딱 느끼게 된 것들은 특히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뭐 오피셜하게는 모두가 일반 국민들이 있고 그 중에서 누군가는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뺏기도 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의 경쟁을 하느라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쪽 뭐 중동 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 다 왕권으로 돼 있으면서 강력한 절대 왕권이 있고 거기를 넘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왕족들 몇 명 뿐이다 보니까 일반 저희 같은 외국인이나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왕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확실한 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에 대해 노력할 바에는 차라리 나의 사업이라든가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좀 쓸데없는 이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두바이 같은 경우는 거기 플러스 이민자들로 꽉 채워진 나라입니다. 여기가 이 현지 에미라트 사람들이 10%밖에 안 되고 전체 두바이가 300, 이제 400만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10% 정도가 이 현지 아랍에미리트 국적을 갖고 있는 에미라트들이고 나머지 90% 정도가 저희 같은 외국인 이주자들입니다. 영주권만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계급이 나눠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두바이로 온 사람들 중에서 그냥 나는 진짜 노예처럼 일을 하겠다. 나 여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이라기보다는 돈을 벌어가지고, 인도라든가 이런 나의 본국의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줘서 생활할 수 있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조금 접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노예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확실한 노동계급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층이 보이지 않는 층이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노동계층 그리고 여기는 사업하는 사람들 혹은 여기는 어떤 회사의 좋은 직원 뭐 임직원들 주재원들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걸 좀 간단히 얘기하면 노예제도하고 좀 비슷한 노동계층의 분리가 확실하게 돼 있고 대신에 그 왕권에서는 여기가 경찰들이 엄청나게 파워가 세거든요. 그래서 뭐 통제하는 거 보면은 경찰도 몇 명 안 서 있습니다. 그냥 경찰 파란색 그 불 깜빡깜빡하는 차 몇 대 서 있고 경찰이나 그 교통 통제하는 사람들 몇 명만 서 있으면은 거기에서 혹시라도 뭐 잘못을 하게 되면은 추방당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통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거기서 쓸데없는 경쟁이라든가 쓸데없는 내부적인 에너지 소비 대신에 나의 성장이나 발전에 집중을 하고 이 왕족에서는 나라의 발전에만 집중을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셰이크 모하메드라고 하는 여기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을 두바이를 통치하는 비즈니스 CEO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자기의 나라이고 자기의 백성들이다 보니까 그런 경영을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저도 살아왔었기 때문에 너무 다른 부분들인데 이렇게 나라가 막 급속도로 성장을 할 때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리더십을 딱 쥐고서는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저희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각자 자기 할 것들을 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이 훨씬 더 효율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생각을 또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드는 생각은
AI 때문이기도 한데, 이제는 예전처럼 뭐 회사 하나에 직원들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붙어가지고 일을 하는 시대는 슬슬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은 전 세계를 하나의 무대로 보고, 이제 뭐 구글이나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은 어느 한 나라에 속해 있는 기업이 이제 아니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런 빅테크들은 점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각자가 AI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재다능함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다 보면은 각자가 하나하나의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거를 잘 써버릇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는 절실하게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의 문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여기 두바이에서 지금 제가 이 유튜브 채널 만들면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두바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두바이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것들을 알려주는, 흔히 말하는 한국의 바이브를 알려주는 그런 채널을 별도로 제가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제가 조금 감을 잡았는데, 솔직히 지금 제 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만드는 데까지 거의 뭐 반년 이상이 걸리면서 꾸역꾸역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한국인이고 한국의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그 하나의 포인트 때문에 이 영어로 된 채널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금방금방 큽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만약에 한국인이 아니었고 그냥 뭐 듣보잡 나라의 사람이었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런 자원은 한국 문화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고요. 한국인 바이브입니다. 한국인 바이브. 그래서 실제로도 저도 지금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막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한국인의 바이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너무 뭐랄까,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을 너무 사랑해주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그 이 깊이감이 있잖아요. 그게 엄청 강해요. 그냥 이 나라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가 어쩌면 우리한테 진짜 마지막 남아있는 한 발의 총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약간 횡설수설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이대로 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민제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제결혼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민제도는 제가 두바이에서 지금 얘기 드렸던 사례들을 조금 밑바탕 삼아서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제결혼에 대한 얘기를 또 좀 해보면요. 옛날에 일본 이렇게 보시면 일본의 남미 쪽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국제결혼 했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일본의 미인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언젠가부터 이 혼혈인 친구들이 훨씬 더 우월한 외모와 능력치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종 가지고 막 구분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 인구만으로 해결이 안 되게 됐을 때는 이민을 막 받을 상황이 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그러면은 언어에 대한 영어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문화적인 개방성이나 이해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있잖아요. 뭐라더라? 이렇게 섞이지 않은 우리나라만의 그 인종을 가지고 있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인들을 쫙 서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굉장히 멋지게 생긴 혼혈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돋보여요. 그것만을 가지고도 벌써 자기의 브랜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실질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거기에는 사람들의 욕망이 다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주얼적으로나 이런 신체 능력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혼혈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포텐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가져가는 거는 한국인의 이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혼혈이 되는 거겠죠. 앞으로는 뭐 그런 날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 자,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방식. 이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의 모체는 있지만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면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뭐랄까 자존심 같은 거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한국도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어, 이 뭐 드라마나 한국 음악이나 이런 문화적인 것 때문에 한국의 레벨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그들과의 혼혈이 많이 생기게 되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한국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뭐 50년, 100년 지나면 그 한국인의 이 유전자로 시작되어 있는 전 세계 네트워크가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또 될 수 있는, 그럼 그거를 한국의 문화를 잃어버렸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갔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방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은 미국 지금 두바이처럼 현지 사람이 정확히 뭐 많지가 않아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근데 외국인들이 만들었지만 두바이라고 하는 나라나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내가 한국인인데 두바이에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그건 아까 얘기 드렸던 왕 체제 하에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고 계속 전 세계의 최고 혹은 최대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면서 여기 살고 있는 현지 에미라트들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외국인들한테도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도 만약에 이민을 막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노동하러 왔지만 한국에서 노동을 하는 것 자체를 프라이드를 느끼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컨텐츠적인 것들이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우리나라의 언어도 있잖아요. 또 독보적인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도 있고 거기에다가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저도 뭐 건축 쪽 출신이지만 이제는 막 효율적으로 해서 뭐 건물을 반듯반듯하게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프라이드를 느낄 만한 건물을 지어주고 프라이드를 느낄 만한 것들을 계속 한국에서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하나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관점이 좀 달라지는 거죠.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약간 예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야지만 한국으로 자꾸 유입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의 굉장히 사소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그런 방식의 것들이 있고 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서 섞여든 사람들이지만 그 USA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다 키워드를 좀 적어놨는데 혼혈, 영어, 네, 영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거를 갖고 있어서 유리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어를 뭐 내가 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생존의 느낌으로 영어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은 피부로 벌써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컨텐츠입니다. 자, 두바이에 제가 이곳에 오게 됐을 때, 여기가 석유가 나기 때문에 제가 왔을까요? 석유가 난다는 거는 돈이 몰린다는 거이긴 한데, 그랬으면은 석유가 더 많이 나고 있는 카타르나 사우디나 그런 데로 저는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두바이를 오게 되면서 저도 와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구체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 중인데
자, 여기에 두바이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컨텐츠의 원천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유전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석유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는데, 컨텐츠가 뿜어져 나오는 그 오리지널 유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바이가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매일같이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저런 국제적인 행사들, 여기에 모여있는 매력적인 사람들, 비즈니스 모델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컨텐츠가 되고 있고, 어디서 보도 못한 그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게 컨텐츠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곳이네. 그러니까 기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두바이로 온 거거든요. 자, 이거를 피부로 별로 느끼지 못하실 수 있는데, 저처럼 유튜브를 만드는 분들이라든가 뭐 컨텐츠에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실 거예요. 자, 유튜브나 틱톡 이런 곳들은 이제는 석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컨텐츠의 원천이 필요한 곳입니다. 원천을 바탕으로 누가 빨리 그거를 캐가지고 누가 빨리 전 세계에다가 올려놓느냐, 이게 컨텐츠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새로운 거, 독보적인 거, 그리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전 세계에서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두바이가 그런 걸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여기는 건물 하나 짓는 것만 해도 컨텐츠입니다. 전 세계 몇 등 건물들 막 짓고 있고, 브랜드랑 합쳐가지고 건물 짓고 있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에. 드라마, 케이팝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이거를 꼭 뭐 굉장히 제한적으로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의 지구상의 일부분을 덮어나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저희가 유전을 그런 컨텐츠의 유전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바이에서 앞으로 하게 될 사업의 방향도 지금 제가 오늘 쭉 얘기 드리고 있는 이 맥락 안에서, 특히 컨텐츠 이 부분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그 한국인의 바이브를 몸으로 그냥 끼고 있는 이 이점과, 이 두바이가 앞으로 만들어갈 곳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이걸 어떻게 융합을 하느냐를 가지고 저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은 거의 뭐 30분 동안 두서없이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편집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통으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가끔씩 제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 두바이에서 이렇게 직접 살면서 느끼고 있는, 특히 비즈니스 관점을 느끼고 있는 포인트들하고, 이거를 사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도움이 또 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으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좀 만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구독자 1000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저도 좀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결들을 조금 더 뎁스 있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어 쪽 채널을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양쪽 채널을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바탕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얼만큼을 이렇게 좋아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자꾸 제가 여기 한국인 채널에다가 알려드려야지만 또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아무튼 요즘엔 그런 거 생각을 하느라 계속 머릿속이 복잡해서 좀 잊으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컨텐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저를 이제 응원해주시면서 지지해주신 분들이 하나씩 늘어가면서 저도 거기에 힘받아가지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진짜로 막 떠들었는데 그래도 거의 30분 동안 얘기를 했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채널 내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또 다양한 비즈니스 관련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